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안 컴컴한 동굴 속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오게 된 30살 여자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한동안은 어딜 잘 못 다녔어요. 불안증도 심했고요. 밝고 활발하던 제가 두려움이 가득해져 한동안 집 안에만 있었어야 했던 그 일. 그리고 이제는 용기 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요즘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의 직업은 애견 미용사예요. 워낙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집에서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도 합니다. 저는 외동이긴 하지만 저희 집 강아지 추미를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추미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 갔다가 운명처럼 반해서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10살이고요. 그때 추미를 키우면서 애견 미용 쪽으로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 전공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애견 미용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엄마 그리고 추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앤틱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도 저도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때로는 모녀처럼 또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1년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 이 집에 엄마만 남겨두고 가야 하니 마음이 쓰이고 죄송했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엄마는 당신은 혼자서 잘만 지내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디 딸 마음이 그런가요? 엄마가 아무리 잘 지내신다 하셔도 제 입장에선 혼자 남으실 엄마가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렇죠.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중장비 회사 자재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큰 데 비해 성격은 차분하고 수줍음도 많이 타서 제가 순한 곰돌이라고도 잘 불렀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고 남편감으로도 참 괜찮다 생각한 저는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넉넉한 시간을 잡고 천천히 준비해 가자고 했어요. 신혼살림은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싱크대, 벽지, 장판 등 다 오래돼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꿔가기로 했죠. 업체를 쓰면 훨씬 깔끔하고 좋겠지만 이왕이면 돈도 아끼고 또 추억으로 쌓을 겸 저희의 힘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몇 번 본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고 남친네 부모님도 저를 몹시 환영해 주셨어요. 현우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저같이 참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무 기쁘다고까지 말하시면서 환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니 저도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현관에 웬 신발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손님이 온 듯 했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와 손님 한 분의 수다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셨지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의 오랜 친구인 복연 이모가 오신 거였습니다. 좀 오랜만에 뵌 거라 저도 좀 놀라기도 하고 얼떨떨했죠. 그러자 이모가 저를 쳐다보더니 쏘아붙이듯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박규진! 너는 이모 보고 인사도 안 해? 그제야 저는 깜짝 놀라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모.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니? 그러자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요새 바빠서 얘기할 시간도 없어. 왜? 연애하느라? 그렇지 뭐. 제 말에 이모가 저를 빤히 보며 말하시더라고요. 규진아, 너 곧 결혼한다며? 네. 남자친구 될 사람 한번 데리고 와.
내가 봐줄 테니까. 어머, 그래 줄래? 그래, 내가 따로 복채 안 받고 봐준다. 박규진,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어떤 놈인지 아주 집중해서 봐볼라니까. 저는 그 말에 썩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선 그럼 놀다 가세요. 저는 피곤해서 방에 좀 들어갈게요. 야, 이모 오랜만에 왔는데 얘기 좀 하고 가지. 어딜 들어가? 저 진짜 피곤해서요. 머리도 아프고. 그럼 들어갈게요. 저 도망가는 것 봐. 저는 잽싸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궁시렁댔죠. 저 이모는 왜 또 왔나 하면서요. 그 이모의 이름이 복연이고 엄마 어렸을 때부터 친구셨다고 해요. 외모도 그렇지만 성격도 몹시 세고 괄괄하신 분입니다. 저 어렸을 땐 더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4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고 그 후론 간간히 한 번씩만 뵙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최근 2, 3년 동안은 아예 못 뵈었고요. 아마 그 일 때문인 듯 싶더라고요. 엄마에게 전에 복연 이모에 대한 얘기를 대강 들었거든요. 복연 이모가 신내림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요. 엄마는 복연 이모 할머니가 무당일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복연 이모에게 내려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복연 이모 남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그런 복연 이모를 이해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병을 앓는 복연 이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병원에 가둬버리기까지 했다네요. 결국 복연 이모는 신내림을 받기로 하고 남편분과는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모도 참 보통의 인생은 아니다 생각하고 까먹었는데 그날 와보니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신 거였죠. 솔직히 그 이모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워낙 말도 세게 하시는 데다 이제는 신내림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더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미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건 다 속임수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처음에 신내림 받았다길래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신내림 아니고 일종의 정신병 아니냐고요. 하지만 복연 이모를 워낙 좋아하는 저희 엄마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방에 틀어박혀 저희 취미랑 놀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언제 가시려나 했는데 기어코 밥까지 같이 드시고 가신다더군요. 외식할 거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규진아, 이모 좀 섭섭하네.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기야? 뭐가 섭섭하세요? 섭섭하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진짜 피곤해서 그랬다니까요. 내가 너 어릴 때 어버 키웠어. 일하는 너네 엄마 대신해서. 너 그거 다 잊었니? 그 말에 운전하시던 엄마도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제가 기억하겠어. 잊으면 안 되지. 네 똥기저귀도 내가 다 갈아줬어. 아, 예.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 이모는 예전에도 저에게 자기가 친이모나 다름없다는 둥, 제가 자기 딸이나 다름없다는 둥 그런 소리도 잘 하셨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전에도 저만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희 집 놀러 오시면 저보고 교복 치마가 짧다느니 공부나 열심히 하지 남자 만나고 다니지 말라느니 저희 엄마보다 더 잔소리하시고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 복연 이모는 이혼 후 다시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점 봐주는 점집 같은 곳도 그곳에 차릴 거라고 하시고요. 엄마는 자주 볼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지만 저는 또 얼마나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실까 벌써부터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외식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자꾸만 남자친구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시고 꼭 보여주라는 얘기를 3번이나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강 대답했지만 이모에게 딱히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요. 워낙 말도 막 하는 스타일이시다 보니 제 남자친구 보고도 뭔 소리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돌아가는 길에도 저보고 자꾸 시커멓게 입고 다니지 말라면서 저는 빨간색이 잘 받고 그걸 입어줘야 좋다느니 머리는 자르지 말라느니 아직 본격적으로 점집 차린 것도 아니시면서 점쟁이 흉내는 계속 내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모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날 복연 이모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집에 이모가 오시면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달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늦게 들어오거나 남자친구네 집에 있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엄마는 복연 이모가 널 얼마나 이뻐하는데 너는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이뻐하긴 뭘 이뻐해. 나만 보면 갈굴 생각만 하는데. 이모가 언제? 맞잖아. 전에도 나보고 살 좀 빼라 그러고 얼굴이 너무 동그래서 호빵 같다고 하고. 참나. 이모 자기 얼굴이나 생각하라 그래. 이모는 살 더 쪘더만. 왜 그래 둘 다. 엄마는 그래도 이모 와서 좋겠네. 좋지. 복연 이모 재밌잖아. 사람 좋고. 저는 엄마가 좋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저 결혼하고 나면 엄마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았는데 복연 이모랑 잘 지내면 걱정은 덜할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엄마는 자주 이모를 만나셨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셨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모도 참 너무하시더군요. 아무리 친구 집이라지만 맨날 빈손으로 오시고 식사, 후식 다 저희 엄마가 마련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 있는 과일 같은 것도 막 챙겨가세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가 복연 이모 준다고 김치랑 반찬도 따로 준비하고요. 그걸 보는데 복연 이모가 너무 얄미운 겁니다. 엄마가 복연 이모 친정엄마야? 복연 이모가 엄마 딸이냐고. 왜 또 고를 내? 이모가 또 집에 있던 과일 다 들고 갔지? 어차피 우린 잘 안 먹잖아. 그 이모는 돈이 없어? 반찬도 맨날 우리 집 거 들고 가고.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모가 엄마 반찬 좋아하고. 치, 사람이 염치가 없어. 너 엄마 친구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저는 엄마에게 한 소리 듣고 궁시렁거렸죠. 잘 됐네. 어차피 나는 곧 결혼할 건데 복연 이모가 이제 엄마 딸 하면 되겠어. 흥. 저는 맨날 먹을 것 축내고 뭘 시켜 먹어도 계산은 몽땅 엄마만 시키는 것 같은 복연 이모가 참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저희 남친 밥 해준다고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친에게 말을 했고 그렇게 함께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복연 이모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다 못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날까지 놀러 왔나? 눈치가 없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복연 이모가 눈치 없이 또 놀러 온 게 아니라 엄마가 일부러 복연 이모를 부른 거였습니다. 제 남자친구 보여주려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엄마 친구분인데 오신 줄 몰랐다고 슬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연 이모는 제 남자친구를 가까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모가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인데 내가 껴서 미안해요. 그 말에 남자친구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내 친구긴 한데 우리 규진이한테는 친이모나 다름없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엄마의 말에 남친이 사람 좋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예, 압니다. 규진이한테 이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복연 이모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지만 남친 딴에는 이모 불편하지 마시라고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고마웠죠. 그런데 이모는 그걸로 갑자기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내 얘기요? 내 얘기 뭐? 규진이 제가 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안 했죠? 사실은 네. 그러더니 이모는 묘하게 남친을 보며 그러는 겁니다. 거짓말을 좀 잘하네. 그 말에 남친도 당황하며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저는 이모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친구 딸의 남자친구에게 왜 갑자기 기분 나쁜 시비를 거나 싶어서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는 대수롭지 않아 하셨어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남자친구를 배웅하러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저 이모가 워낙 격이 없이 말하거든. 진짜 미안해.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저렇게 짜증나는 소리를 해. 나도 어쩔 땐 너무 얄밉다니까. 하지만 남친은 괜찮다며 그냥 웃더라고요. 저는 남친이 너무 착해서 더 미안하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을 배웅하고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모와 엄마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니 저보고 잠깐 앉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짜증나는 기분으로 말했죠. 왜요? 그런데 이모가 그러는 겁니다. 너 저 남자랑 얼마나 만났어? 1년이요. 둘이 좀 싸우지? 아니요. 남자친구 엄청 배려심 많고 착해요. 저한테 다 맞춰주고.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러자 이모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니 이모가 골똘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기 자체가 화가 엄청 가득한 사람이던데 누구라도 톡 한번 건드리면 확 터질 만큼 앞뒤 안 재고 덤벼들 만큼 화가 꽉 찬 사람이던데.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요? 제 남친이요? 그래. 근데 1년 동안 한 번 싸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 말은 억지로 뭔가를 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내 보기엔 좀 위험한 사람 같다, 규진아. 당장은 너한테 잘해주고 맞춰줄지 몰라도 그게 진심처럼 보이진 않아.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말도 없이 엄마랑 짜고 와서 제 남친 편까지 하고 면전에다 기분 나쁜 소리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위험한 사람이니 하니까요.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졌죠.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얼마나 착하고 순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모는 그렇게 사람 볼 줄도 모른다면서 점집은 무슨 점집이에요. 진짜 신내림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따지자 엄마도 놀라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해도 이모는 눈 하나 꿈쩍없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 현우 씨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이모의 그 허무맹랑한 몇 마디로 헤어질 것 같았으면 애초에 결혼 약속하지도 않았고요. 제 남친이 위험한 사람 같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이모가 더 위험한 사람 같아요. 처음 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정의 내리는 게 더 위험하고 무례한 짓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따지고 방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이모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이모의 무례한 행동에도 괜찮다고 웃으며 받아줬는데요. 저는 진짜 짜증나는 이모고 저런 이모랑 왜 엄마가 친구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모는 조용히 돌아가셨고 한동안은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딱히 그날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엄마의 행동은 좀 바뀌었는데 그전엔 남친을 좋아하셨다면 이모의 그 발언 이후로는 남친하고 결혼하는 건 좀 두고두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도 그깟 이모 말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냐며 또 한바탕 싸웠죠. 그렇게 엄마와 크게 싸우고 저는 짐 싸들고 남친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친에게는 그냥 엄마랑 좀 싸웠다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겠다고 했죠. 남친은 결혼 전에 신혼 느낌 내는 거냐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은 남친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예정대로 결혼 준비는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제가 봐두었던 결혼식장 계약 때문에 웨딩홀 상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계약을 담당해 주기로 하고 상담해 주기로 한 웨딩 플래너가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고 갔던 구성이 있는데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비싼 고급 웨딩 구성을 추천하는 거예요. 옵션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돈이 정말 몇십만 원 단위로 휙휙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건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그런 거냐고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 웨딩 플래너의 태도가 기분 나빴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할까 싶기도 했고요.
웨딩홀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거기서 계약 안 하면 그만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거기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싸서 이거 못하겠느냐고요? 조용히 있던 남친이 갑자기 큰 소리로 따지자 그 웨딩 플래너도 당황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제가 그렇게까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구성은 부담스러우시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온 게 있다는데 왜 자꾸 이딴 걸 권하냐고. 좋게 좋게 고개 끄덕여주니까 우리가 만만해 보여? 호구 잡은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단계별로 올라간다면 남친은 그날 갑자기 1단계에서 10단계로 확 올라가듯이 화를 미친 듯이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너무 당황했어요. 왜 이래 현우 씨? 제가 말리면서 팔을 잡으려 하자 남친은 제 팔을 확 뿌리치더니 상담 테이블 위 안내책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웨딩 플래너 놀라서 비명 지르면서 일어났고 밖에 있던 직원들까지 와서 남친을 말렸습니다. 기분은 나빴어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남친은 본인도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막 부들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씨발, 야, 사람 무시해? 어디서 등 쳐먹으려고, 이씨. 내가 만만해 보여? 이 개 같은 것들이. 거기 있던 남자 직원들이 3명이나 달라붙어서 폭주하는 남친을 뜯어 말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고 그 웨딩 플래너는 놀라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은 남친을 겨우 뜯어 말려서 데리고 나갔고 밖에서 한참이나 사과하고 달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넋이 나가고 그 웨딩 플래너가 울면서 저한테 무시한 건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또 너무 미안해서 저도 사과를 했죠. 행패 부려서 죄송하다고요. 그 상담실에 있는 직원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급히 나와보니 남친은 그제야 진정이 됐는지 상담실 밖 벤치에 앉아서 멍하게 있었어요. 그날 남친과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사귀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급발진을 한 건지.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의 눈빛이나 행동이 너무 포악하고 무서워서 왜 그랬냐고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심란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방 안에 있는데 남친이 뭐 하나 싶어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친이 허겁지겁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지냈지만 남친이 약을 먹는 건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일까 싶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신경 쓰였죠. 그날 저녁 남친은 자기가 순간 너무 욱했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대강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전에 남친이 먹던 약을 몰래 챙겨나갔죠. 그리고 약국에 가서 이게 무슨 약이냐고 하니 약사가 한다는 말이 간헐적 폭발장애 조절에 먹는 약이네요. 라는 겁니다. 예? 간단한 말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아시죠? 그거 조절하는 약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요? 예,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나셨나요? 이거 받으실 정도면 이미 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충격을 받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치료를 위한 약이라니요. 남친이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냥 착하고 배려심 많고 차분하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와는 완전 극과 극인 사람이 남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친이 이런 약을 저 몰래 먹고 있었다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남친네 집에 들어오고부터 남친은 저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웨딩홀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처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고요. 그 생각을 하니 너무 기막히고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속여왔다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복연이모의 말이 떠올랐어요. 속에 화가 가득 찬 사람인데 뭔가에 억눌려 있다는 그 말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웨딩홀 상담실에서 웨딩 플래너에게 욕하며 책자 집어던지고 난동 부리던 그 모습. 어쩌면 약을 먹지 않은 남친의 진짜 모습은 그건가 싶기도 하고 결혼하면 나한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싶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일단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직장에선 일찍 조퇴하고 집으로 갔죠. 그 전까진 이제 곧 내 신혼집이 될 집이라서 편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긴장되고 무섭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남친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저는 급하게 제 짐을 도로 챙겼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편지 한 장을 쓰고 갔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 상담실에서 현우 씨 모습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게다가 현우 씨가 먹는 약이 충동장애를 조절하는 약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 사이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요. 편지를 올려놓고 저는 급하게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는데 이상하게 현우 씨에겐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상한 건가, 혹시 술이라도 먹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여서 저녁이 되면 더 컴컴해지거든요. 연락 한 번 없는 현우 씨를 생각하며 복잡하고 착잡한 기분으로 집에 갈 때였죠. 빌라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서 저희 집 현관 앞에 섰을 때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입주자인가 보다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을 누가 확 제끼면서 저를 안으로 떠미는 겁니다. 저는 엎어진 채로 놀라서 돌아보니 닫힌 현관문 앞에 현우 씨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현우 씨의 눈은 분노로 이글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현우 씨, 일방적으로 깨지자고 하면 그만이야? 내 약을 왜 훔쳐가? 그거 훔쳐가서 뭔 약인지 뒤지고 다녔냐? 이 소름 끼치는 년아? 현우 씨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하고 착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완전 돌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미가 달려나와서 현우 씨를 물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 씨는 추미를 막 피하더니 갑자기 추미를 집어던졌고 추미는 깨갱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너 나 농락하냐? 이대로 못 헤어지지. 헤어질 바에야 너 죽고 나 죽자. 현우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랍장 위에 있는 화병도 집어 던져서 깨버리더라고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나뒹굴고 저는 겨우 도망가 옆에 있던 무선 청소기를 들었죠. 그거로라도 방어를 하려고요. 하지만 온몸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현우 씨는 저한테 점차 다가왔는데 저는 이대로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추미도 죽이고 기다렸다가 우리 엄마한테도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엄마와 이모가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오시다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는 비명을 지르셨고 이모도 상황을 보시더니 급하게 복도에다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강도라면서요. 그 말에 옆집에 있던 아저씨도 튀어나왔어요. 엄마는 신발도 신은 채로 급하게 저한테 달려오셔서 저를 막으셨고 이모는 복도에서 경찰 신고해달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모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다른 입주민들도 무슨 일이냐며 나왔어요. 이모가 강도라면서 큰 소리로 경찰에 신고하자 현우 씨도 당황했는지 주춤거리다가 갑자기 저희 집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쳐서 깨버리고는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낑낑거리는 추미를 안고 있었고 엄마도 울면서 저를 안고 계셨어요. 괜찮냐고 하시면서요. 이모가 바로 신고를 한 덕분에 곧 경찰이 왔습니다. 강도는 아니지만 헤어짐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얘기를 했죠.
폭력 및 무단 침입, 재물 손괴죄로 남자친구를 신고했고요. 동물병원도 갔는데 다행히 추미도 괜찮았지만 강아지를 폭행한 것도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일방적 헤어짐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호소했지만 저희 집에 계획적으로 따라 들어오고 재물 손괴 및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 한 점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정신적인 충격도 너무 크더라고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혼자서 어딜 다니는 것조차도 무섭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까지 그만두고 한동안은 집에서 칩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이 다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저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창 무서워서 집 밖을 잘 안 나갈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돼주신 건 바로 복연이모였습니다. 복연이모는 집에만 있는 저에게 쫄 것 없다면서 큰 소리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놈이랑 결혼까지 하지 않고 이쯤에서 끝난 건 오히려 아주 잘된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 더 이상 무서운 일이나 힘든 일은 없을 거다. 이모 말 믿어. 이모 신발 제대로 살아있는 점쟁이잖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든든한 겁니다. 신발 살아있는 이모가 앞으로 무서운 일,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해 주시니까요. 저는 이모에게 말씀드렸죠. 이모,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 남자에 대해서 경고 주신 건데. 뭐가 죄송하니? 당연한 걸. 잘 사귀고 있는 애인한테 그렇게 말하면 누가 화를 안 내겠어. 나 같으면 멱살 잡았다. 그리고 네가 예상이나 했겠니? 1년 동안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다는데? 맞아요. 아예 몰랐어요. 잘못된 거 알았을 때 더 지체하지 않고 끊고 나온 거 정말 잘했다. 그거면 됐어. 네가 할 만큼 한 거야. 살면서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끊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어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 툭툭 그 말을 전해주는 이모를 보는데 너무 고맙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이모는 우는 저보고 주책 떨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다시 이모 말에 용기를 냈고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은 후부터는 직장에도 나가고 예전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모가 놀러 오신다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무례하다 생각했던 그 말투도 계속 듣다 보니 정감 있고 재밌더라고요. 이래서 엄마가 복연 이모를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모가 본격적으로 점집 차리신다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모의 경고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덕에 결혼 전 그 남자와 끝을 낼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더 심각하고 끔찍한 일에 마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한테 욕까지 얻어먹을 거 각오하시고도 저를 위해 따끔하게 얘기해 주셨던 이모. 이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1년 전 협의혼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사이도 좋았고 아내에 대한 평판도 좋았었습니다. 아내는 동네에 효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저희 어머니께 잘했고 동시에 내조나 살림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동안 참 고마웠고 제가 더 잘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떤 계기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혹시 알게 될까 주변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변에선 제 잘못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냐 하더라고요. 참 씁쓸하지만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말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친구, 진실을 아는 그 친구만은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친구이자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 친구이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소연이고 활발하고 밝은 친구였죠.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좀 재미없고 쑥맥인 편이었는데 그 친구가 활발하게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고 여기저기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연극이 있어서 보러 갈 생각이라고 말을 했는데 소연이가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 시간을 정했죠. 당일날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친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연락이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서경 씨? 저는 모르는 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니 놀랐죠. 예, 누구시죠? 맞네요. 저 소연이 친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 근데 소연이는 소연이가 오늘 아침에 배탈이 나서 못 오게 됐거든요. 예? 정말요? 병원은 약 먹고 자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서경 씨 기다릴 테니까 저보고 대신 가서 말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부러 오셨구나.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저는 소연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이 되면서도 일부러 그 말을 전해주러 여기 왔다는 그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는 외모도 여성스럽고 차분해 보이는 분위기가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죠. 저기 일부러 오셨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거 같이 보실래요? 연극 좋아하세요? 제 말에 그분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도 되나요? 저도 연극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잘 됐네요.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들어가서 보시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연극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장미은이었고 소연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같은 하숙집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집은 강원도 쪽이라서 하숙을 하며 학교에 다닌다고 했거든요. 미은이의 학교는 근처에 있는 2년제 대학이었고요. 외모도 제 스타일인데다가 말도 잘 통했고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나누었죠. 그걸 계기로 저희는 만나오다가 사귀게 되었고 결국 제가 공인회계사 합격 후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관리하시던 건물을 어머니께 다 넘겼고 그 후론 줄곧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어요. 건물들에서 받는 세가 꽤 되다 보니 집 형편은 여유 있는 편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첼로 전공 후 프리랜서 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결혼 후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은이와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니와 여동생은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미은이는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월급마저 다 고향의 부모님에게 보내드려야 된다고 했었어요. 저랑 결혼하면 처가댁으로 보내는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동생은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오빠 알지? 나 촉 되게 좋은 거. 솔직히 미은 언니 좀 그래. 뭐가 그래? 엄청 여시가 같다고나 할까? 하여튼 별로 맘엔 안 들어. 참나, 미은이가? 남자는 모르지. 근데 딱 보면 알아. 보통 아닌 게 보여. 임신했다는 시기도 그래.
우리 집 인사 오고 별로 안 반기는 거 눈치채고 나서 바로 임신했잖아. 야, 말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우리가 서로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 시누이랍시고 시집살이 그런 거 시킬 생각 하지 마라. 나 분명히 경고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벌써 편드는 것 봐. 이러니까 엄마랑 내가 싫어하지. 진짜 그러지 마.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게다가 나한테도 정말 잘하고. 심보 안 좋게 먹지 말고 가족으로 잘 받아줘. 흥. 어머니는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이미 뱃속에 애는 커갔기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미은이가 사는 형편이 안 좋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어머니 하시는 말론 사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미은이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어둡고 별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개운치는 않으셨다고요. 어쨌든 저와 미은이는 결혼을 했고 어머니와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저희 어머니도 좀 무뚝뚝하게 구셨어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참 고맙게도 미은이는 그럴수록 저희 어머니께 더욱 잘하더라고요. 먼저 싹싹하게 어머니께 말 걸고 모시고 나가려고 하고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마냥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집안 살림도 잘하고 육아까지 척척 해내니까 저희 어머니도 뒤늦게 마음을 여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아내가 얼마나 노력을 한 건지 알기에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다 좋았지만 한 가지 가장 큰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식단도 그렇고 관리를 하시는 편인데도 어느 순간 별다른 병명도 없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 뚜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 증세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럴수록 어머니께 몸에 좋은 거 더 챙겨드리고 산책도 자주 모시고 나가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펴 주었어요. 저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처가댁으로 생활비나 용돈도 더 자주 보내드리고 선물도 자주 보내드렸습니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만큼 저도 장모님, 장인어른께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온 아내가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조소연 진짜 웃겨. 이제 앞으로 우리 모임 안 나올 거래. 소연이가? 왜? 몰라. 지 혼자 뭔가 수틀렸는지 열내고 짜증내다가 나랑 좀 싸웠어. 이제 모임에도 안 온대. 안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걔 말하는 거 가만 보면 진짜 싸가지 없어. 대학 좋은 데 나오고 돈 좀 잘 번다 그거지. 잘난 척 해봤자지. 남편 바람 펴서 결국 이혼한 주제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둘이 싸웠다는 것도 놀랐지만 아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아내도 말하고 조금 놀랐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심하게 싸웠나 보네. 나한테 막말 퍼붓고 갔어. 소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쏘 아빠, 당신 아내는 나야. 지금 친구라고 조소연 편드는 거야? 편이 아니라 당신은 조소연에 대해서 잘 몰라. 걔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뻐기고 잘난 척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공부 좀 한다고. 차라리 잘 됐어. 나도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지가 안 나온다니 땡큐지 뭐.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소연이와 왜 그렇게 싸웠나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주 가는 카페에서 소연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과 소연이의 사업체가 가까워서 한 번씩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마주칠 때가 있긴 했거든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소연이는 아무래도 아내와 싸운 직후인지 마냥 반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미은이랑 싸웠다며? 아직도 감정 안 좋아? 그 말에 소연이가 비웃더군요. 네 와이프가 우리 싸웠다고 그래? 참나. 싸운 게 아니라 됐어.
이제 와서 뭔 말을 하겠니? 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그래,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던지 뭐. 소연이는 커피를 들고 가려다 저에게 그러더군요. 서경아, 너 미은이 조금 잘 지켜봐. 뭘 지켜봐? 그냥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라고. 소연이는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소연이가 제 아내와 싸워서 빈정이 상해서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빠, 나 어제 엄청 유명한 도사집 갔거든? 소개받고?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냐? 저희 여동생은 결혼 전부터 사주나 점집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함부로 믿지 말라고 해도 유명하고 좋다는 데는 다 찾아가 보더라고요. 저는 저것도 중독이다 생각했을 정도였죠. 뭐 어때서 재미로 보는데. 재미는 무슨, 네가 1년에 점쟁이들한테 갖다 바치는 돈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나오겠다. 그 정도 아니거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 아니지. 왜 하냐? 내가 어제 누굴 봤는지 알아? 누굴 봤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언니, 새언니. 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미신이기도 하고 또 무섭다면서요. 그런데 무당집에서 저희 아내를 봤다는 겁니다. 잘못 봤겠지. 너네 새언니 그런 거 안 좋아해. 너 같은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선글라스 끼고. 아는 척 했어? 아니, 횡하니 가버리던데? 근데 언니 맞다니까. 거기 완전 외진 곳에 있는 데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덴데. 어떻게 새언니를 알고 왔을까? 안내해주는 분한테 저분 자주 오냐고 물어보니까 몇 번 왔었다고 하던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시간 남아도니? 끊어. 저는 그렇게 동생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 얼마 전 들었던 소연이의 말까지 겹치면서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아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늘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고 아무리 부부라도 흐트러진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을 무렵 저는 우연처럼 또는 운명의 장난처럼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일찍 퇴근 후 집에 오던 길에 속이 좀 안 좋아서 길가 초입의 약국에 들렀을 때였어요. 소화제를 사고 막 나오려는데 가게 유리창 너머에 뜻밖에도 아내를 보게 된 겁니다. 아내는 웬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더니 가게 너머에 있는 교회 앞 전봇대 밑에 그걸 슬쩍 버리더라고요.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밖으로 나가 아는 척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아내가 낯설 정도로 굳은 얼굴이었고 또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굳이 거리도 먼 여기까지 와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냥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소연이와 동생이 한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 쓰레기 봉투로 다가갔습니다. 교회에서 내놓은 듯한 재활용품 봉투 옆에 아내가 버려둔 쓰레기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열까 말까, 이걸 굳이 열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안에는 검은 봉투 하나만 덜렁 들어가 있었는데 딱 봐도 뭔가 특정한 것을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곤 그 봉투를 부스럭거리며 열어봤죠. 그리고 검은 봉투를 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웬 지푸라기와 쌀이 든 작은 주머니, TV에서나 봤던 볏짚으로 만든 인형이었거든요. 심상치 않은 물건들을 보고 저는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떨리는 기분으로 동생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동생에게 화면을 돌려 봉투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생도 몹시 놀라더군요. 이게 다 뭐야? 여기 어디야? 너 이거 뭔 줄 알겠어? 점집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거 아니야? 잘은 모르겠지만 집단으로 만든 인형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꼭 그런 거 같은데? 저주하고 살 날리고 그런 거. 살을 날려? 왜 무당집 같은 데서 저주 보내고 그러는 거 누구 해하려고 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어? 잠깐만. 세상에 저게 뭐야? 동생이 깜짝 놀라더군요. 왜? 저거 엄마 손수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다시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저는 급하게 봉투 안을 들춰보니 정말 바닥에는 어머니 손수건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어머니 소지품이 여기 왜 있나? 아내는 이걸로 무슨 짓을 했나 싶고요. 동생은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일단 끊으라 하고 그걸 챙겨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불현듯 소연이의 말도 떠오르더라고요. 뭔가를 아는 듯 했죠. 저는 급하게 소연이에게 연락을 했고 지금 집 앞에 갈 테니 10분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엉망인 기분으로 소연이를 기다렸죠. 잠시 후 소연이가 나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있잖아. 너 전에 우연히 만났을 때 왜 미은이 잘 지켜보라고 한 거야? 갑작스런 제 말에 소연이도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나한테 해줄 얘기 있니? 없어 그런 거. 있다 해도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분란 만들 일 있니? 괜찮으니까 얘기 좀 해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친구로서 말해줄 수 있잖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소연이도 저를 조심스레 보더라고요. 혹시 미은이 뭐 이상한 거 있었어? 그냥 내가 미은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부부 사이가 그렇지. 피 섞인 가족보다도 잘 아는 것 같다가도 뒤돌아보면 제대로 아는 게 없을 때도 있더라고.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제 말에 소연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걔랑 싸워서 모임 나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왔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조금 싸웠다고 모임 나가고 그러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은이 걔가 하는 짓이 정말 꼴 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서 그랬어. 왜? 너한테 엄청 잘하잖아. 그냥 보면 완전 현모양처지. 근데 나도 걔를 오래 알았는데 한 번씩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거든. 그날 모임에서도 술을 다들 한 잔씩 했단 말이야. 근데 미은이 걔가 업이 됐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네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미은이 너네 어머니한테 쌓인 게 엄청 많은 것 같더라. 그냥 톡 까놓고 말할게. 뭐라고 했냐면 너네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엄청 끈질기다고. 재산 다 넘기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미은이가? 솔직히 너네 어머니 나도 몇 번 뵀잖아. 너랑도 내가 친구고 전에 밥도 사주셨었고 아무리 미은이가 내 친구고 자기 시어머니 욕하는 거라지만 그런 소리 하는 거 나도 마냥 듣기 좋진 않아. 톡 까놓고 그날 처음 아니고 그 전 모임에도 한 번씩 얘기했었거든. 말도 안 돼. 미은이 우리 어머니랑 엄청 잘 지내. 그렇겠지. 네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닌가 보지. 신혼 초에 자기가 받았던 그 괄시들 다 기억한다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치 떨린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혼 초에 어머니와 별로 좋지 못했던 건 맞지만 아내의 노력으로 잘 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그때 일을 그대로 곱씹으며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듣기 싫은 건 둘째치고 친구들 만나서 시댁 욕, 남편 욕 할 수 있어. 나는 뭐 전 남편 욕 안 했겠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내가 진짜 싫었던 건 꼭 그렇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자꾸 다른 테이블에 합석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날도 웬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합석을 한 거고 나는 싫다고 먼저 간다고 했더니 나더러 고상 떨지 말래. 너 혼자 그렇게 잘났냐면서. 그 말에 나도 화나서 너야말로 가족들 속이면서 살면 좋으냐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랬지. 말 나온 김에 말해줄까? 너 미은이 제대로 좀 알아봐. 지금 아마 만나고 있는 남자 있는 것 같아. 소연이의 말은 하나하나 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고 고상한 아내가 술 먹으면 모르는 남자들과 합석하는 걸 즐기고 그것도 모자라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니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굳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실은 너랑 미은이 첫 만난 말이야. 나랑 연극 보러 가려고 했을 때 나 대신 미은이가 나왔잖아. 내가 아파서 미은이가 말 전해주러 나왔다고. 그렇지. 근데 그거 아니야. 약속 당일날 미은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 없을 때 하숙집으로 전화 왔는데 네가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약속 취소했다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안 나간 건데 나중에 보니 미은이 지가 나가서 너랑 만났던 거야. 아주 계획적이었던 거지. 뭐? 실은 내가 너 좀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미은이한테도 네 얘기 많이 했었어. 괜찮은 애라고. 미은이도 우리 학교 놀러 왔을 때 너 멀리서 본 적도 있고. 그때 미은이도 너 관심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짓을 벌였겠지. 나중에 너랑 미은이 사귄다는 거 알고 나한테 빌더라. 제발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나도 알겠다고 둘이 잘 어울리니까 잘 사귀라고 하고 말았던 거야. 너랑 미은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나도 속 좀 아팠지만 그렇게 인연인가 보다 하고 나도 말았던 거지.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미은이 걔 하는 짓이 한 번씩 너무 소름 끼치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나도 손절한 거지 뭐. 소연이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의 또 다른 모습도 충격이지만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도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저와 만난 거였다니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은 뭐였나 머리가 멍할 정도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멍했고 소연이는 괜찮냐며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혹시 집에서 애들 기다리는 거면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소연이도 너무 큰 폭탄 던지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하며 가더라고요. 저는 그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던 아내에게 그런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집에 늦게 갔고 아내 앞에선 최대한 모른 척 잡아떼려고 노력했죠.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했지만 저는 그게 더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오랜 생각 끝에 아내의 뒤를 좀 캐봐야겠다 마음먹었죠. 믿을 만한 흥신소를 찾아 아내의 뒤를 좀 밟아달라 의뢰했고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무슨 얘기?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아내는 그 서류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서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걸 왜? 저는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흥신소 측으로부터 받은 증거도 내밀었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들을 봤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집에서 나와서 웬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것, 그 차가 모텔을 들어가는 것, 그 남자와 밥을 먹으러 가는 사진들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고 어머니만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루했어.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한 거야. 정말 미안해. 이 남자랑은 이제 안 만날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는 얼굴을 바꾸고선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붙잡고 매달렸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진심같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혼하자, 조용히. 이러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돼? 시집 와서 여태까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산 거 알잖아. 내가 잠깐 한눈 판 건 맞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열심히 산 거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던졌습니다. 이거나 보고 그런 얘기해. 아내는 그 종이 가방을 보더니 아까보다 더 놀라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자기가 몰래 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종이 가방 안에 들어있었으니까요. 뭔 줄 알지? 잡아뗄 생각 마. 당신이 그것들 몰래 버리는 거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으면 해서 몰래 이런 짓을 벌여? 결혼 초반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10년도 더 된 일이고 이제는 어머니랑 잘 지낸다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네. 뒤에서는 이런 소름 끼치는 짓까지 벌이는 사람이었네. 당신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더 살 수 있겠어? 제 말에 아내는 멍하게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이 지났다고 다 없던 일 되는 줄 알아? 라며 날카롭게 외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뭐? 당신이 겪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겠지. 근데 나는 못 잊어. 우리 집 가난하고 우리 부모 별 볼 일 없다고 나 무시한 건 너네 엄마잖아.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 개무시하는데? 그래도 나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정말 잘하고 살았다고. 당신은 늘 바쁘고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 모시고 살고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 이해해줄 남자도 만나봤어.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그리고 이것도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고작 이런 거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와, 진짜 볼수록 무섭네. 당신 하는 거 보면 직접적인 해도 끼칠 사람이야. 본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릴 사람이라는 게 보인다고.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처음으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다른 방에 있던 어머니까지 와서 말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일을 계기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유책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아내 측으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아내는 결혼 생활 기간이 10년이 넘었기에 재산 분할 요청을 하더라고요. 유책과는 별도로 재산 분할을 해야 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가지고 있는 작은 빌라를 넘겨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다고 생각하니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처음 저에게 접근했던 것부터 다 거짓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엄마랑 다시 합치면 안 되냐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따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언젠가 네가 나이가 더 들면 그땐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덮고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자 했으면 다 몰랐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제 앞에선 여전히 현명하고 착한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면 몰랐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도 이혼 과정 속에서 참 많이 울고 후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라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타인을 속이거나 음흉한 마음일랑 먹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았으면 해요. 그게 본인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저도 어머니와 아들 잘 건사하며 남은 인생도 꿋꿋이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소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한 번 산 건 최대한 오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 부모님의 철칙이세요. 무슨 물건이든 쉽게 쓰여지고 쉽게 버려져 쓰레기가 하늘처럼 쌓이는 요즘, 저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고 오래 사용하는 소비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습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전부터 용돈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돕거나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용돈을 주시곤 했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그만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돈을 쓸 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짠돌이는 맞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니세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시고 어머님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환경 자체만 보면 여유가 있는 집이지만 돈에 엄격하신 분들인지라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교 등록금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그 외의 용돈은 네가 직접 벌어서 써라. 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돈을 좀 더 잘 불리고 효율적으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토익 공부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주구장창 가서 주식 펀드 관련 공부를 했으니 좀 유별나긴 한 것 같았습니다. 제 취미나 관심사가 돈이었으니까요. 아무 곳에나 섣불리 투자하지 않고 그 기업의 운용 포트폴리오를 연구하면서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따지며 조금씩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익을 얻으면 다시 재투자를 하는 식으로 투자 및 공부를 했고 그 덕에 저는 졸업할 때쯤 꽤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금속공예라는 제 전공을 살려 졸업 전부터 좀 독특한 커스텀 액세서리를 주문 제작해서 파는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취업해서 하는 직장 생활보다 제 스스로 대표가 되고 싶었거든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가격대가 좀 있었지만 확고한 고객층이 있는 편이라 매출은 꾸준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운영했지만 졸업 후에는 사무실도 구하고 직원도 3명 정도 구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매출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제 이런 성향을 아는 주변 친구들은 저한테 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똑순이면 뭐합니까? 정작 남자 보는 눈은 형편없는데요. 연애를 몇 번이나 했는데 하나같이 다 쓰레기 같은 남자였어요. 대학교 때 만난 선배는 저한테 접근해 주식 정보만 엄청 빼갔고 쇼핑몰 운영할 때 만난 남자는 틈만 나면 저보고 돈 많지 않냐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다음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제 사업 얘기나 자산에 관한 얘기는 일체 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으로 다니던 수영장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윤종찬이고 회사원이었어요. 인물도 멀끔했고 어깨도 넓고 몸도 좋았습니다. 저랑 같은 강습반이었는데 초반에는 서로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다가 강습 시간에 서로 간간히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러다 점차 친해져 강습 후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맥주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죠. 종찬 씨는 친화력도 좋고 좀 능글맞은 성격이었어요. 약간의 허세도 있고 자기 일이나 능력도 좀 부풀려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딱 속빈 강정 스타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종 만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죠. 저보고 무슨 일 하느냐고 해서 그냥 액세서리 쇼핑몰 다닌다고 했어요. 제가 대표라고 하면 또 이전 남자들처럼 저희 쇼핑몰 매출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그냥 대충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만나는 동안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뭐 먹으러 가면 자기가 무조건 돈 다 내고요. 제가 내려고 하면 무조건 막으면서 아, 여자가 내는 거 아니야. 자기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내가 낼게. 그러면서 자기가 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전 남자들, 제가 쇼핑몰 대표라고 하면 네가 돈 잘 버니 네가 내라는 소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차 타고 다니면 위험하다며
어디 갈 때는 꼭 자기 차를 이용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차는 국산 승용차였는데 종종 나도 벤츠 사고 싶다 그런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종찬 씨는 약간의 허세 부리는 건 있었지만 재밌기도 하고 남자다운 면도 있어서 저는 미래까지 생각하며 종찬 씨를 만났어요. 종찬 씨도 종종 결혼 후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의 만남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종찬 씨가 몹시 어두운 얼굴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무슨 일 있어? 우리 엄마 암이래. 말기. 종찬 씨는 비통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심각한 상태라 바로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동안 어떻게 버티신 거냐고 했대요. 종찬 씨는 자기가 엄마에게 너무 무신경했다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병원으로 가서 어머님을 뵈었어요. 어머님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얼굴도 까맣고 내내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론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남자친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종찬 씨 마음은 어떨까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슬퍼하는 남친을 지켜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은 엄마가 새벽에 돌아가셨다며 부고 소식을 알렸어요. 저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친은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두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같이 울었습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한동안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술도 많이 마시고 괴로워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회사도 다니면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낼 때였어요. 주말에 보기로 해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벤츠를 타고 온 거예요. 자기 차라면서요. 갑자기 이 차가 자기 차라고? 어, 어때? 아니, 차는 좋지.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종찬 씨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종찬 씨가 차를 산 그 돈은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의 암 보험비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앞으로 해놓은 보험의 진단비며 보험비 모두 다 종찬 씨 가지라고 했대요. 수혜자가 종찬 씨니 다 받은 건 알겠는데 그 돈으로 벤츠를 샀다고 하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비싼 외제차를 샀다니요. 어머니가 주신 보험금 알아서 쓰는 거긴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종찬 씨는 너무 기뻐하며 차를 자랑했어요. 그 전부터 노래를 부르며 갖고 싶어 했던 차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차 사고도 보험금이 남아있다면서 돈에 여유가 있으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그 후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고급 외제차를 타기 시작한 후부터 종찬 씨는 좀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비싼 차 탄다고 일반적인 다른 차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령 운전하고 가다 어떤 차가 끼어들면 아이, 저딴 싸구려 차 끌고 다니면서 어디서 끼어들어? 그런 소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차랑 자기 차를 비교하면서 역시 내 차가 최고네. 저런 국산 차는 저도 안 탄다.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타고 다니는 오래된 경차도 욕하더라고요. 장난감 같은 경차 타고 다니면 쪽팔린다고 웬만하면 할부로라도 좀 멀쩡한 차로 바꾸래요. 잘만 타고 다니는 제 차 욕하니까 좀 어이없더라고요. 솔직히 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종찬 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살 수 있는 능력 됩니다. 할부 없이요. 하지만 제 경차
멀쩡하기만 하고 잘만 굴러가는데 뭐하러 새 차로 바꾸나요? 게다가 기름값도 덜 나가고 경차 혜택도 많은데요. 차가 바뀌면서 사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그 정도로 허세 부릴 만한 건수가 없어서 참았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전까지 알던 종찬 씨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고도 남는 보험금 가지고도 허세를 엄청 부리더라고요. 갑자기 부자라도 됐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돈, 결국 어머님의 사망 보험금이잖아요.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인데 그걸로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다니니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허세 부릴 만큼의 많은 돈도 아니었고요. 월급만 받으면 쓰기 바빴던 종찬 씨에겐 남아있는 보험금 정도면 아주 거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앞뒤 없이 펑펑 쓰고 다니면 금방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저도 조금씩 남자친구에 대한 정이 떨어졌는데 남자친구 역시 그 즈음에 저를 대하는 행동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옷 하나를 사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사서 자주 입고 다니거든요. 그걸 보고 옷 좀 사 입으라며 그 정도 돈도 없냐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긴 생머리인데 갑자기 저더러 머리 좀 하고 다니래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긴 생머리로 치렁치렁 다니는 거 없어 보인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는 긴 생머리가 너무 예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없어 보인답니다. 게다가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에코백이 바닥이 조금 해졌거든요.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준 건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들고 다녀요. 그런데 하루는 제 가방을 빤히 보더니 그래요. 그 거렁뱅이 같은 가방은 언제 버릴 거야? 저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직접 디자인해서 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방인데 좀 해줬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거렁뱅이? 말 다 했어? 그렇잖아. 솔직히 여태껏 참았는데 그거 진짜 볼품 없어 보여. 좀 버리면 안 돼? 내가 까짓것 하나 사줄게. 비싼 명품으로다가. 내가 돈이 없어서 새 가방 안 사는 것 같아? 아니었어? 나는 맨날 거지 같은 가방만 들고 다니길래 그런 줄 알았지. 뭐라고? 남친은 완전 비아냥거리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싸우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 참았던 말을 했죠. 자기 요새 진짜 허세 심한 거 알아? 허세? 내가 무슨 허세를 부린다는 거야? 솔직히 자기 버는 월급에 그 차가 감당이 돼? 그 차 유지비가 얼만데 기름도 엄청 먹고. 아, 또 구질구질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 무슨 똥 씹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말했습니다. 구질구질? 그래. 차라리 이렇게 말 나왔으니 얘기 좀 하자. 나 요새 너한테 진짜 정 떨어질라 그래. 궁상도 정도껏 떨어야지. 다 떨어진 거지 같은 가방에 뭐 옷은 맨날 같은 것만 입고 왜 그러고 사냐? 네 또래 여자들 얼마나 잘 꾸미고 화려하게 잘 다니는 줄 알아? 너는 액세서리 쇼핑몰 다닌다는 애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냐? 그러면 너처럼 분수에도 안 맞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갑자기 돈 생겼다고 펑펑 쓰고 다니는 게 좋은 거야? 멋있는 거고? 톡 까놓고 말해서 그런 게 다 허영이고 허세라는 거야.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아이씨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분수에도 안 맞아? 누구더러 분수에 안 맞대? 내가 끌고 다닐만 하니까 끌고 다니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차가 내 분수에 맞는 거고 너는 네 똥차가 네 분수에 맞는 거고. 야, 됐다. 그만하자. 나 너랑 못 만나겠다. 너랑 있으면 나까지 구질구질해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그래 헤어져. 너 허세 부리고 허영 부리는 거 나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그래 헤어지자. 솔직히 진작에 너랑 헤어지고 싶었다. 네 그 거지 같은 가방 갖다 버리고 싶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너 앞으로 연애하고 싶으면 제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지 마라. 남자들 그런 거 딱 질색해.
그럼 나도 충고할게. 너도 앞으로 연애하고 싶으면 그 허세랑 허영 좀 버려라. 여자들이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쥐뿔도 없는 게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똥? 너 말 다 했냐? 이 거지 같은 게. 야, 거지 같은 가방 들고 꺼져. 내가 옷 좀 사 입으라고 돈 좀 주리? 유치하게 막말을 해대는데 아주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엄마 사망 보험금으로 허세 부리고 다니는 골빈놈. 저도 더 이상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 만났으니 남자친구가 헤어지면 많이 슬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SNS에 들어갔는데 종찬 씨가 목록에 뜨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종찬 씨가 올린 사진이 웨딩 촬영 사진이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기분으로 종찬 씨의 SNS로 들어갔어요. 저랑 헤어지고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니요. 종찬 씨의 SNS에는 웬 여자랑 결혼한다고 웨딩 촬영 사진도 여러 개 올려놓고 몇 월 며칠 결혼식도 올린다고 청첩장 내용도 올려놨더라고요. 결혼식은 1달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듯 머리가 띵했어요. 이건 분명 저랑 만나면서 이 여자와도 만난 거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타다가 저랑은 정리하고 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였죠. 솔직히 헤어지고 나서 미련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양다리를 당했다는 사실은 너무 괘씸하고 열받더라고요. 저랑 만날 때만 해도 자기 SNS에 제 사진이나 커플 사진 같은 건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맨날 풍경 사진이나 커피 사진만 올리고요. 그래서 그냥 취향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양다리를 하고 있으니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상대방 여자 사진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진짜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욕이라도 퍼붓고 싶더라고요. 서로 정 떨어져서 헤어질 순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양다리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보란듯이 웨딩 촬영 사진까지 올려놓고요. 저는 댓글에 있는 상대방 여자 SNS도 들어갔습니다. 성형을 많이 한 화려한 외모에 명품 가방 들고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딱 종찬 씨가 원하는 돈 잘 쓰고 화려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배신감에 씩씩거렸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 정리가 된 저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알고 보니 양다리였다는 걸 알아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저 쓰레기만 만나는 내 남자 취향을 생각하며 앞으로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은 더더욱 하지 말자 결심했을 뿐이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건요. 그렇게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카톡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받고는 이게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나한테 왜 보내는데? 봤어? 나 곧 결혼해. 너도 알고 있으라고. 네가 결혼하던지 말던지 나한테 이런 걸 왜 보내냐고. 네가 나한테 뭐 여자 만나려면 허세나 허영 버려야 된다느니 어쩌느니 개소리 했지? 근데 어쩌냐? 너 아니라도 나 좋다는 여자 많아. 놀고 있네. 너 양다리 걸친 거지? 왜 그러고 사니? 양다리까진 아니야. 환승 정도로 해두자. 환승 같은 소리 하네. 그러면 끽해야 2~3달인데 2~3달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해? 서로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랑은 1년이 지나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 안 들었는데 이 여자랑은 빨리 결혼하고 싶더라?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이런 놈이랑 헤어진 게 정말 잘한 거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놈이 장단에 맞춰주지 말자 싶었어요. 그래, 결혼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근데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결혼 앞둔 새신랑이 이렇게 전 여친한테 연락하는 거 네 와이프 될 사람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내 와이프는 쿨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써. 너처럼 구질구질하지도 않고.
꾸미기도 잘 꾸미고 돈도 시원시원하게 잘 써. 너랑은 완전 딴판이거든. 그래 좋겠다. 그러면 돈도 잘 쓰고 꾸미기도 잘 꾸미는 여자랑 결혼 잘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똥이 아니라 설사 밟은 꼴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참았습니다. 아, 진짜 내 인생에 괜찮은 남자는 없나. 별의 별놈 다 만나는구나. 연애는 개뿔, 진짜 돈이나 벌고 살자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어 달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어디 갈 곳이 있어서 새벽에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사거리였는데 저는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했는데 웬 트럭이 그대로 오른쪽에서 밀고 나와 제 차를 친 겁니다. 너무 강한 충격으로 저는 잠깐 기절까지 했어요. 눈 떠보니 트럭 기사분이 괜찮냐고 제 창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내려서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쩌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나마 사람이 없는 이른 시간대라 다행이지 다른 차라도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했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목 근육만 좀 놀랐고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 났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 차는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거의 반파 상태가 됐더라고요. 구사일생으로 제가 앉아있던 운전석 정도만 괜찮았고 조수석이며 뒷자리까지 다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진짜 천운으로 살아났다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결국 폐차를 했고 저는 한동안은 무서워서 차 없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일 때문에라도 차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새 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튼튼하고 안정성 좋은 차를 1순위로 찾은 저는 튼튼하기로 유명한 외제차 브랜드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SUV로 구매를 했습니다. 차체가 두껍고 커서 그런지 좀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직원들끼리 오랜만에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식을 자주는 하지 않지만 한 번 할 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회식을 하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보다 비싸고 좋은 곳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은 일부러 직원들이랑 옷도 잘 차려입고 출근하기로 약속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꾸미고 출근을 했죠. 직원들은 저보고 대표님 너무 예쁘다고 맨날 이렇게 다니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쑥스러워서 어떻게 맨날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고 귀찮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퇴근 후 제 차에 직원들 3명을 태우고 인근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예약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가 차에 지갑을 놔두고 온 게 기억나서 직원들에겐 있으라고 하고 저만 주차장으로 다시 나갔거든요. 차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놈을 마주친 겁니다. 윤종찬, 바로 전남친 놈이요. 세상도 좁지.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마주치게 되는 건지요. 그놈은 자기 와이프 같은 여자랑 자기 차에서 내리고 걸어오다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그놈인 줄 알아봤는데 속으로 짜증난다. 어떻게 여기서 마주치냐를 되뇌이며 제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문을 열고 지갑을 꺼내 다시 출입구로 가려는데 그놈이 입구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의아한 얼굴로요. 그 표정은 전에 타던 경차는 어쩌고 저 외제차에서 내리냐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놈 와이프는 지네 남편이 저를 빤히 보고 있으니까 인상을 쓰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전 남친놈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는 쌩까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리로 돌아와서 직원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니 전 남친네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제 자리 근처로 예약을 한 것 같았어요. 아, 마주친 것도 모자라 자리까지 가깝네 싶어서 순간 짜증이 났지만 그냥 모른 척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저희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도 되죠? 그럼요. 회식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시켜요. 와인도 한 병 시키고요. 저는 운전해야 되니까 저 빼고 드세요. 대표님 최고! 이런 회식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많이 비싼데.
괜찮아요.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고 실컷 드세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데 옆쪽 테이블에 앉은 전 남친놈이 자꾸 힐끔힐끔 거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고요. 저는 속으로 왜 저러나 싶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옆에 직원이 소곤거리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저희 옆 테이블 커플이요.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앞에 앉은 직원도 소곤거리더라고요. 그치, 나도 들었어. 왜 싸우는 거야? 몰라, 돈 어쩌고 그러는데? 남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 그 싸운다는 테이블은 전 남친놈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경을 끄고 있어서 몰랐는데 직원 말론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귀를 열고 살짝 들어봤죠. 아, 그 얘기 그만하라고. 밥 먹으러 나와서 이래야겠냐? 아, 그럼 어쩌라고. 카드값 내야 되는데. 야, 너는 네가 버는 건 어쩌고 자꾸 나한테 그래. 그리고 그런 얘긴 집에 가서 얘기해. 네가 기어코 여기서 밥 먹자고 해서 예약까지 해서 왔는데 왜 난린데? 자꾸 독촉 문자 오니까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씨, 네가 쳐 쓴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네가 쳤어? 너 말 다 했냐? 내 카드 나만 썼냐? 너도 썼잖아. 네가 신상 구두 산다 어쩐다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 야, 됐다. 진짜 입맛 떨어지네. 대충 대화가 그렇더라고요. 전 남친놈은 창피한 것도 없는지 다른 사람도 있는 레스토랑에서 와이프랑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직원들도 쳐다보는데요. 대화 내용 들어보니 부부끼리 카드 엄청 긁고 다니나 보네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었어요. 결국 전 남친놈은 싸우다 말고 짜증내며 밖으로 먼저 나가더라고요. 와이프도 어디 가냐고 하면서 따라가고요. 직원들은 더 싸우지 어딜 가냐고 소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전 남친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유난 떨며 저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더니 아직도 저러고 사네 싶어서 혀를 차고 말았죠. 그런데 진짜 웃긴 일은 그날 저녁 일어났어요. 전 남친놈에게서 카톡이 온 거예요. 집에 들어갔니? 아까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진짜 놀랐어. 이 미친놈이 왜 갑자기 연락인가 싶어 그냥 쌩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톡이 오더라고요. 너 엄청 예뻐졌더라. 나랑 만날 때도 좀 그렇게 다니지. 나 아까 놀랐거든. 옷도 너무 예쁘던데? 결혼한 유부남이 어디서 수작인가 싶었어요. 제가 답장을 안 하니 잠시 후 또 톡이 오더라고요. 왜 읽고 답이 없어?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반갑기도 하더라. 잘 지내지? 너는 나 오랜만에 봤는데 안 반가웠니? 그때 저는 뭐라고 하나 싶어 일부러 답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엄청 잘 지내. 너도 잘 지내지? 제가 답장을 보내자 기다렸다는 듯 막 답장이 오더라고요. 잘 지내긴. 나 별로 안 좋아. 아까 봤지? 부끄럽게 너한테 그런 모습 보인 거. 와이프랑 맨날 싸워. 집에 있기도 싫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와이프 욕이나 하다니 얘는 진짜 답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나쁘지 않게 대답했죠. 싸우긴 왜 싸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여자잖아. 잘 좀 살아. 내가 미쳤지. 월에 200 벌면서 쓰는 건 500을 쳐 써댄다. 그게 제정신이야? 쥐뿔도 없는 게 대가리에 똥만 찼는지 무조건 명품 명품. 집에 물건이 아주 넘쳐나. 뜯지도 않은 택배도 한가득이고. 내가 아주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대답이 없자 다시 톡이 왔습니다. 근데 너 아까 그 차는 뭐야? 너 로또라도 됐어? 갑자기 그 비싼 차를 어떻게 샀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너 보고 대표님이라는 것 같던데 대표라니? 너 사업해?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보냈습니다. 원래 타던 차 폐차시켜야 될 일이 있어서 새로 샀어. 회사는 예전부터 하던 거고. 예전부터 했다고? 너 나한테 직원이라고 했잖아.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
돈돈거리는 남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겨워서. 전 남친은 한참 뒤 답이 오더라고요. 그 액세서리 쇼핑몰을 너가 하는 거라고? 거기 엄청 비싼 것만 팔았잖아. 쇼핑몰이 얼마나 잘 되길래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이랑 식사를 해? 할만하니까 하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너 나 만날 땐 돈 진짜 안 썼잖아. 맨날 거지 같은 가방만 들고 다니고. 근데 네가 대표라니 좀 놀랍다. 그 차도 그렇고. 내 맘이지. 그럴 만한 능력 되니까. 나랑 만날 때 얘기 좀 해주지. 난 몰랐어 전혀. 솔직히 그런 부분 빼곤 너랑 나 잘 맞았잖아. 서로 많이 사랑했고. 저는 육성으로 지랄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더 하고 그쯤에서 남친과의 톡을 그만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인데 이런 식으로 톡 주고받는 건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담은 마지막 톡을 썼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너한테 왜 하니? 했으면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기생충이야 뭐야. 그리고 결혼까지 한 남자가 나한테 톡은 왜 해?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땅에 발 좀 붙이고 살아. 분수에 맞지도 않는 사치 부리지 말고. 남한테 네 와이프 욕하는 짓도 그만해. 사기 결혼? 웃기고 있네. 그 여자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거 사기 결혼이라 생각할걸?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네 와이프 SNS로 지금 한 대화 그대로 보내줄 테니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보내고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까 제 차랑 대표님 소리 듣고 다시 찝쩍거리려고 하는 게요. 그때 그렇게 헤어진 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기는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 보내며 비꼬는 소리 해댔을 때 저는 별말 못한 게 열받았는데 뒤늦게라도 하고 싶은 말 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지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제가 하는 얘기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게 아니고 마음에 좀 새겼음 하네요. 갑자기 생긴 돈, 그것도 어머니 사망보험금 가지고 부자라도 된 양 허세 떨고 살더니 앞으로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